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2월 7일 대구 경북 외과학회라는 곳에서 피부 양성 종양 절제술, 제가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축약을 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전개 방향은 이렇습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외과학의 역사적 흐름,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레이저나 기타 수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양 적출술의 실제와 의학적,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이때 외과 의사의 역할이 어떤지를 개략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대 외과학의 출발은 19세기 중반을 넘어서서 마취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소독법이 발견되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술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을 꽁꽁 묶고 또 가족들이 붙들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마취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죠. 아픈데 수술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흉터나 이런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통증도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수술들이 좀 더 정교하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도 줄어들고 합병증의 우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온 것이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소독, 또 균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통제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가 발견되고 멸균 장갑이라는 것을 수술 중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취, 소독 멸균, 그 다음에 항생제의 사용 등이 수술을 현대적으로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는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선 말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가 대중화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근대 의학이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발생하고 갑신정변 때 총상을 입었던, 자상을 입었던, 자상이죠. 칼에 찔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제 의사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한방 치료를 이제 자상 입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당시에는 한방을 통한 자상치료, 외상치료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또 약물도 좀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알렌이 그 자상을 입은 민영익을 살려내게 되고 고종이 이거 굉장히 훌륭한 의술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현대의학을 한국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일제시대가 오고 일제시대에는 도제식 의료 기술 전달이 이제 유행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의학이 일본을 거치고 일본에서 들어온 의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이제 미국의 의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독일, 일본, 미국의 의료가 섞이게 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쟁 당시에 외상을 입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발생하면 의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미군의 영향을 미국 의료죠.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되고 88년에 전국민 의료음이 도입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잘못 깨어진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지금 현재 기피과 또는 필수 의료에 암운이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전 국민에게 이게 확산이 된 시기가 1988년도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 내시경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또 레이저가 도입되면서 치료 방법, 외과적인 치료 방법의 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부터도 의학 발달의 기초는 서양의학 발달의 기초는 근거 중심의 의학이었고 근거는 통계학에 기초를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나 뭐 약물이 의료 현장에 임상에 접목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할 때는 단순한 그냥 의료 행위 또는 수술이 아니라 윤리적, 행정적, 법리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좀 덜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뭐 지금도 과거에도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고통은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요구합니다. 젊어 보이는 것, 활기차 보이는 것,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좀 더 투명한 의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제가 하는 이제 수술법을 저는 최소절개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뭐 제 이름을 딴 수술 방식을 명명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수십 년, 뭐 몇백 년 전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질병, 사람의 이름을 딴 수술 방법, 뭐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절개를 이용한 수술 방법, 피부 양성 종양, 연부 조직 종양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일반적인 수술 방식보다 피부 절개가 작고 합병증이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피놀법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피놀법이라는 명칭은 정상적인 의학적인 명칭이나 의료법의 기준에 맞는 명칭은 아닙니다. 뭐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놀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걸 했다면 제가 아마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남겨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에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표피낭 수술의 변화, 뭐 변형인가 이렇게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피놀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표피낭 수술을 제가 했는데 피놀법으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명칭도 아니고 의료법 규정상의 이 명칭으로 광고할 수도 없고 임상 현장에서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피놀법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에릭 시걸이라는 사람이 닥터스라는 소설을 만들었고, 이 소설은 1960년대의 미국 의대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설이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때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 기억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의대생들한테 의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26이라는 숫자를 기재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물어요. 26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는 수천 가지 질병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것, 완치 가능한 것은 극소수이다. 26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완치에 대부분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완치를 할 수 있는 질환의 대부분은 외과 의사가 하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ICD-10 또는 11 코드라는 질병 분류 코드가 있고, 이 코드에 의하면, 이 통계 자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코드 분류에 의하면 6만 7천 가지의 질환이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도 대부분의 질환은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는 질환들은 외과 의사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몇 개라고 명칭 공개되진 않았지만 완치되는 질환도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 바로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 양성종양, 조기암, 일반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반 질환, 그리고 선천성 질환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양성 질환에는 표피낭, 피지낭, 지방종, 결절종, 무기혈종, 그리고 여드름도 잘 치료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국소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되는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치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기에 발생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같은 것들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치질, 치루, 탈장, 맹장염 이런 것들 외과 의사가 많이 하는 수술인데, 이런 것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성발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고 이제 있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역시도 수술적인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질환들은 대부분 완치됩니다. 잠깐 해부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좀 분류가 애매하기도 한 이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있고, 그 급여 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부는 이렇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이렇게로 나눠져 있어요. 표피, 진피, 여기 더미스가 진피고, 여기가 요 아래가 피하 지방층인데요. 대체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고 지방층이나 아니면 근육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분리, 박리라고 하는데, 박리를 해야 완치 또는 재발 방지를 하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지선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모낭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모기질종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표피층에도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관에 발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신경소미종 같은 질환은 이 감각신경의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법률적, 행정적, 윤리적으로 좀 이제 기준을 지켜야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드름을 예를 제가 들었는데, 여드름은 분류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은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농양이 발생한 것, 이것을 음괴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절개 배동이 필요하다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방법 또는 치료 방법으로, 청구 방법으로는 유주 농양 천자술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절개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기술을 해놓거나,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서 핸드폰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급여로 해도 문제가 되고 급여로 해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잘못 청구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의사들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 피부에 발생한 양성 질환들, 표피낭, 피지낭, 지방종 등을 제거한다면 대체로 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병적인 곳과 정상으로 분류되는 곳을 가능하면, 이 가능한 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능하면 잘 분리, 그걸 박리라고 해요.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수술로 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가능하면 보존하고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잘라버리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특히 재발을 했을 때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방법보다는 절개만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절개를 적정인데, 사실은 최소 절개나 적정 절개 같은 작게 절개하는 것, 결국은 피부를 매우 보존하고 아끼는 방법, 남의 살을 자꾸 보존하고 아끼는 방법이 환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켈로이드 사전 설명을 해도 환자들은 자꾸 이제 불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켈로이드는 재발률이 높아도 수술이 아니면 좀 증상 완화나 보기 안 좋은 그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사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수술적인 방법이 재발은 하지만 그나마 더욱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적출물이 나온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조직검사를 해야 되고, 보험 청구할 때 근거를 남겨놓기도 하지만 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의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법률 준수에는 건강보험법이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같은, 또 의료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록을 잘 해야 되는데, 수술 전, 중, 후 가능하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원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보험사와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얘기하고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일부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강의록을 전달하고 그 강의록을 가지고서 인공지능한테 요약해달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노력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